자, 이번 시간에는 178쪽 7절 들어갑니다. 7절은 이제 5장의 마지막 내용이고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어떤 관계냐면 그 법조문 좀 보실게요. 30조 1항하고 2항 두 개의 조문은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이걸 규정한 법조문이고요. 그리고 30조 3항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의무, 보증의 설정 의무를 정한 법조문인데 이 관계가 있으니까 좀 쭉 1, 2, 3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조 1항 개공이 무슨 행위를 하다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대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대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중개 행위로 고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개공이 책임이 있다. 자, 2항은 좀 특이한 조문이에요. 개공이 내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 말은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건데 다른 사람이 내 사무소에서 무슨 행위를 했다. 중개 행위를 했다. 이때 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때는 그 사무소를 빌려준 개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문이에요. 좀 특이하죠. 이 중개를 받는 의뢰인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 사무소 개공이 나한테 중개를 해주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무소에서 중개해준 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그 개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빌려줬으면. 자, 30조 1항과 2항은 손해배상 책임이었고요. 3항.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항과 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결국 손해입은 의뢰인, 재산상 손해입은 의뢰인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 기관에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30조 1항이나 2항으로 발생한 손해이어야 한다. 이런 관계. 자, 좀 감이 벌써 오셨을 것 같은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 개공이 자, 무슨 행위를 해요? 중개 행위를 합니다.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랬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은 의뢰인은 저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개공에게 직접 청구하는 건 무슨 법이 적용되냐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그 750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러 한번 가볼게요. 갔더니 이미 튀고 없어요. 알아보니까 배타는 갔다네. 안 돌아온다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앉아있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손해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 그랬더니 배를 째래요. 이럴 경우 이렇게 개공이 가진 것도 없고 배째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보증 설정을 해야 한다. 자, 그 보증 설정 금액은 이따가 배우는데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가입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방법은 어디 가입하시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 가입을 하시는 건데 1억짜리 가입을 할 때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가 발생해요. 그럼 이 보증보험회사는 이 보험료를 받고요. 보험료를 받고 1억까지 밀어주죠. 1억까지 물어줘요. 물어주는데
공짜로 물어주는 게 아니고요. 물어주고 다시 구상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되어주는 보험이에요. 그럼 받는 보험료는 1년간 보증을 서주는 비용이에요. 1억을 공짜로 물어주는 보험이 아니라 너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개공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먼저 물어주고 100% 구상권이 들어와요. 그 다음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해도 돼요. 공제는 한 23만 원 정도 되는데 역시 협회도 공제료를 받고 1년 동안 보증을 서주고 1억까지 물어주고 다시 또 100% 구상권 들어와요. 100% 다 들어와요. 그러니 뭐 굳이 보험료 더 내고 공제에 가입할 이유는 없죠. 네.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돼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가입하거나 법원에 1억을 공탁하는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 보증 가입을 했어요. 했으면 이렇게 개공의 무슨 행위로? 중개 행위로, 고의과실로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제도예요. 다만 이 30조 1항의 요건이 딱 만족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그 행위가 뭐가 아니거나 중개 행위가 아니거나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아닌 뭐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위자료 청구 되고 안 되고 관절염, 위궤양, 기타 등등 이런 손해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건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뭐 그 법조문 밑에 쭉 써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저 밑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원인 행위부터 자세히 들어갑니다. 자, 원인 행위부터. 자, 먼저 행위자. 행위자는 당연히 누구여야 해요? 자, 개공이어야죠. 행위자가 개공이어야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세 가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이제 공제만 말씀드릴게요. 행위자가 누구여야 개공이어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행위자가 고용인일 경우에 고용인의 중개 행위로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공제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본다라는 법조문이 있죠. 15조 2항 있기 때문에 일단 행위자는 누구일 것? 개공이거나 고용인이어야 한다가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갑은 개공이에요. 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고 갑이 고용한 고용인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그 매도인하고 친한 사람이었대요. 을이 이 개공의 중개 행위에 관여를 했고 함께 중개를 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개공 너는 7천을 물어주어라, 을은 너는 3천을 물어주어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이때 이 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의 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결론 없다. 왜? 너는 개공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닌 사람이니 너는 이 을은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발생하지 않고 그럼 너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은 어떻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 보면은 밑줄 친 거 읽어볼게요.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표현을 잘 익혀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좋아요. 동그라미 2번. 다만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는 경우는 개공은 무과실로 고용인과 함께 책임을 지잖아요. 이때는 보증기관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행위자 알았어. 다음 두 번째. 행위는 무슨 행위일 것? 꼭 중개행위일 것. 만약에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가 쭉 나오는데 판례를 보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개행위에 관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이 근저당 설정된 집에 임대차를 개공이 중개하려고 해요. 근데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설명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설명 안 해버렸어요. 이 집은 깨끗하네.
등기부를 이렇게 출력을 해요. 등기부를 출력해가지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을구를 버려버려요. 버리고 표제부, 을구만, 갑구만 보여주고 이 집은 을구도 없네.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깨끗한 집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근저당권을 숨기고 설명 안 했고 임대차를 중개했죠. 그 집에 살다가 경매가 돼가지고 보증금이 날라가 버렸어. 이때 중개의뢰인은 자, 저 개공의 무슨 행위로? 그렇죠. 중개 행위로 또 고의로 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거 맞죠? 왜? 이게 왜 중개 행위예요? 당연히 근저당권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 개공은. 그러니까 중개 행위로 고의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민법에서 이런 거 배우죠. 손해를 입은 자가 이걸 입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개공이 나한테 근저당권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저 개공이 근저당권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걸 뭘로 입증할까요? 뭘로? 계약서? 아니죠.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권리관계란에 근저당권이 안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확인설명서를 들고 개공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사장님 봐봐. 근저당권에 나한테 설명 안 했어. 근저당권 확인설명서 안 적혀 있네. 나 손해입었어. 손해배상해. 개공이 그 확인설명서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지워왔지? 이럴 수 있죠. 의뢰인은 뭐래요? 아이 뭔 소리야 사장님. 여기다가 서명 및 날인하였네. 인장으로 날인했잖아. 개공이 학원 다녀? 왜 이렇게 잘 알아? 미안해. 손해배상 해줄게. 손해배상 해줄게 라고 합의서를 써주었다. 합의서를 갈고 공제협회에 제출하면 공제금 받을 수 있어요. 자, 합의를 안 해줘요. 안 해줄 땐 개공을 상대로 소송해야 돼. 소송해서 판사님 앞에서 또 입증을 쭉 해요. 했더니 이 학원 다니는 사람 다르네. 어이구 너 손해배상해! 이라고 판결문 써줬어. 판결문 써주면 이걸 들고 내면 공제금 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중개행위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쉽게 중개행위라는 게 입증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판례들, 이 판례들은 중개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대판 싸운 사건들이에요. 대판 싸웠습니다. 어떤 일이 이제 이건 어떤 사건들이냐면 일단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건 확실해요. 확실해서 개공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일단 판결문을 받아낸 거예요. 이 판결문을 협회에다가 제출했죠. 공제금 내놓으라고 냈더니 협회에서는 공제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아닙니다.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공제금 못 줍니다. 이렇게 지급을 거절하자 의뢰인이 다시 공제금 내놔 이렇게 나온 사건들이에요. 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공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는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제 과연 중개행위이냐 아니냐라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뢰인과 개공이 싸운 게 아니라 의뢰인과 협회 간의 싸움이에요. 전부 다. 공제금 내놔 못 줘 이 사건이라고요. 자, 첫 번째는 제목이 뭐예요? 판례 제목이 중개행위의 판단 기준. 자, 중개행위 밑에 이제 2, 3, 4, 5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자, 그 다음부터 잘 체크하세요.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유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읽고 나서 느낌이 어때요? 뭔 소리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단 기준이에요.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앞부분은 뭐냐면 개공이 저 행위를 할 당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걸 주관적 의사라고 해요. 자, 이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는 제3자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속도 몰라요 지금. 남의 속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 사람들의 통념상으로 볼 때 저 행위가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팍 와닿진 않지만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공부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판단 기준을 일단 알았어요. 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A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고 자, 여기 개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찾아가서 사장님 도대체 저 땅 언제 사줄 거야? 제발 땅 좀 사줘. 나 저 땅 꼭 사야 돼. 라고 땅을 사달라라고 의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내가 죽기 전엔 안 팔어. 라고 나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아깝죠. 이게 복비가 얼만데 이거. 아 정말 아까워요. 어느 날 갑은 돈이 매우 궁했어요. 드디어 이 을을 B를 사기를 치러 가요. 사기를 치러 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A가 땅을 팔아달라고 나한테 의뢰를 했다. 기쁘지? 기쁘다고. 빨리 사줘. 근데 나한테 바쁘다면서 나한테 대리권을 주더라. 라고 하면서 위조된 위임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계약서 쓰면 된다. 라고 계약서를 쓰죠. 자, 일단 매도인은 어떻게 썼느냐. A의 대리인 개공갑 이렇게 쓰고 그다음 매수인은 B라고 쓰고 밑에 이제 개공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썼죠. 이걸 우리가 일방대리라고 했죠.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금지에는 아니라고 했던 거죠. 일방대리. 이렇게 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서 튀어버렸죠. 이때 개공은 어디 가입을 했어요 지금? 개공은 협회 공제 가입을 했고 자, 공제금을 청구했더니 우리가 볼 땐 뭐가 아닙니다. 중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 줍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자, 협회에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는 A로부터는 의뢰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 않냐.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받아가지고 중개라는 걸 하냐. 이건 그냥 사기친 거지. 중개라는 건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건 중개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이유. 자, 중개 행위의 범위를 따지는데 범위. 중개 행위는 중개 의뢰를 중개 계약을 해서 중개가 완성되고 확인 설명서 써주고 거래 계약서를 써주면 중개 행위는 완성이 된 거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고 튀어버린 사건이 아니냐. 그럼 그건 중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지라는 주장을 해요. 그렇죠. 뭐 따지고 본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거래 계약서를 써주면 더 이상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는 없고 뭐 이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을 꼭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의무도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확인 설명서 써준 이후의 과정은 중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쪽이 주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공제금 못 줘요 이거죠. 그랬더니 공제금 줘 여기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과연 중개 행위냐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 1번에서 판단 기준이 나왔죠. 판단 기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계약서를 쓸 당시 개공의 주관적 의사를 보세요. 주관적 의사.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어요? 아니지. 어떻게 하면 저 피를 확 발라먹을까 이 생각뿐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개공의 주관적 의사를 보니까 중개해야 할 의사는 없었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 객관적 시각. 제3자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자 이거죠. 이렇게. 제3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자 이거예요. 바라보니까 이 계약서를 보니 A로부터는 뭘 받았고 대리권을 받았고 B로부터는 중개 의뢰를 받아서 개공이 중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결국 A한테는 의뢰받지 않았지만 의뢰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냐? 이게 제3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건 중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첫 번째를 해결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 이 과정이 중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까지 개입해서 도와줄 의무는 없다는 의미이다. 없다는 의미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히 계약의 체결까지만 도와주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지 않았냐.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은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가 전달해 줄게 라고 하는 그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은 무슨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중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B한테 중도금 줘봐. 내가 전달해 줄게. 그랬더니 B가 사장님의 그 행위는 중개 행위가 아니지 않냐고. 나 못 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없지.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사장님 어떻게 믿고요? 개공이 떨지 말고 저 줘. 빨리 줘봐. 내가 잘 더 내주게. 걱정하지 마. 네? 이랬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한다고 생각해요? 중개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전달해 줄게 라고 해서 받고 튀어버렸다. 이 행위는 무슨 행위다?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다. 이거예요. 이제 그 중개행위 아까 이 판단 기준이 뭔지 알았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다 중요한 겁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뭐 했다?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위비를 횡령했다. 횡령했으면 30조 1항에서 말하는 개공이 중개행위로 재산상손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30조 1항에 해당한다. 그 말은 뭐 줘라? 공제금 줘라 이거지. 공제금 줘라. 세 번째, 3번도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중개행위의 범위는 개공이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 상물의 매매, 효원, 임대차 등의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의뢰를 받아서 매매계약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5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2번과 3번은 다 중개행위다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공제금 받았던 거겠네요. 자, 4번 갑니다. 자, 4번은 어떤 일이냐면 이 사연이 길어요. 애들이 다. 그 A는 누구냐면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잔금을 치러서 등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A는 잔금이 부족해서 개공한테 이 오피스텔을 좀 전세 좀 내달라. 내가 전세금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잔금 치르고 등기 좀 할게. 그래서 개공이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있는데 B가 보니까 지금 A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긴 하는데 조건을 걸자. 이 전세 계약의 잔금 때까지 당신 앞으로 꼭 등기돼 있기로 하자. 그리고 근저당권은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라도 위약이면은 전세 계약은 깨고 계약금 2배 물어주기로 하자.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사실은 A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전세 계약을 해서 잔금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등기 완료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당장 급하니까 A는 좋아요. 그렇게 해줄게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A는 어쩔 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내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잔금날 만났죠. 만나서 보니까 B가 보니까 등기는 돼 있는데 근저당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약이니까 계약금 2배 내놓으라고 A한테 그래요. A가 그때서 이제 얘기해요. 사실은 내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전세 계약을 한 거라고. 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오늘 내가 잔금 받아가지고 대출금 당장 막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B가 됐으니까요 2배 내놔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개공이 나서죠. B한테. 사람이 왜 그래? 그런데 어자나 좀 봐줘봐. 내가 같이 가가지고 할게. 에? 은행 가서 같이 갈게. 에? B가 됐다고요. 내놓으라고요. 개공이 그때 사람 참 깝깝하네. B한테 네 거 계약서 꺼내봐봐. B 거 계약서 얘기해. B 거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오늘 이후로 너에게 손해가 발생하잖아. 모든 손해는 개공인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써줘. 이렇게 써줘. 그랬더니 B가 감동해.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책임져 준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전세금 잔금을 줘요. 잔금을 주고 A하고 개공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막아요.
막아요. 근데 이 대충을 막는다고 해서 이 근저당권이 바로 말소되는 게 아니죠.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지금. A는 아직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날라버렸어요. 날라버리고 그 집이 경매가 돼버렸죠. 보증금이 일부가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B는 이 계약서를 들고 개공에게 찾아와서 책임지라고 그래요. 자, 과연 책임지라고 했을까 말하고 했을까? 판례는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 지금까지 속았어요. 우리 그이가 날 책임져 준다더니 거짓말이었던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정말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문구를 써주지 않았다라면 결국 손해는 없었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이 개공이 가입한 공제, 여기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도 있느냐. 결국 이 문구는 중개행위냐 이거예요. 중개행위냐. 자, 읽어볼게요. 4번입니다. 제가 있는 데만 미쳐 치세요.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그 다음 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추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 이만큼.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아요. 자, 책임진다는 의미를 여기에 적용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책임질게 라는 의미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내가 관여해 주겠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잘 이행되도록 추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형태죠. 끝까지 내가 관여해서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안전하게 잘 끝날 때까지 도와줄게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니 객관적 사회통념상 사람들은 무슨 행위로 인식한다? 중개행위로 인식한다. 이건 중개행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4번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읽었는데 딱 읽어봤는데 아마 되게 멋있어. 짠해. 그러면 중개행위예요. 이렇게 풀어요. 그냥 딱 읽고 눈에 익혀두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읽었는데 짠하고 막 감동적이고 그러면 중개행위로 문제 푸세요. 문제 푸시고 자 5번째도 매우 중요해요. 자, A는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갑은 중개보조원이고 중개보조원인데 A가 갑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A는 출근도 안 하고 중개보조원이 혼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중개보조원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오피스텔을 내 건데 B랑 매매를 합니다. B에게 팔았습니다. B한테 매매를 하고 근데 아직은 이제 잔금을 치르기는 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등기부상 소유자는 현재 갑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을이 오피스텔 전세를 하러 왔어요. 전세를 구하러 왔어요, 지금. 근데 당연히 보조원은 다른 오피스텔을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팔아버렸던 그 오피스텔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기부도 보여주면 내 거라고. 그리고 열쇠도 있어요. 열쇠 문도 따주고 비어있다고 빨리 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사는 게 아니지 이제 전세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을 했죠. 중개보조원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잔금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해주고 여기 이거 전세금 받아가지고 이제 튀어버렸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정말. 아우 사기치는 방법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둘이 이제 같이 이사 왔잖아요. 같이 이사 오니까 B가 이제 을한테 너 누구냐? 을은 너는 누군데? 결국은 이제 을이 쫓겨났죠 뭐. 얘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쫓겨났고. 근데 B가 이제 큰 손해를 입었잖아요. 손해 입었는데 마침 이 보조원 고용한 개공이잖아요. 개공한테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개공이 뭐래요? 배를 째래요.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냐고 배째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개공이 가입한 어디? 공제. 참 손해배상 받기 되게 힘드네요. 청구했더니 여기서 또 안 준대. 또 대판 싸웠죠. 그러니까 이거지. 이 갑의 행위가 중개행위냐 이거지. 중개행위냐. 그러면 이 전세계약서를 보자 이거죠. 이 전세계약서를 보면은 자 임대인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갑으로 되어 있죠. 임대인은. 임차인은요. 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전세계약서 보면은 밑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 있고요. A가 서명하고 날인한 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 공인중개사의 이름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건 이건 당연히 누가 했죠? 갑이 했죠. 갑이 했죠. A는 현재 출근도 안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설명서까지 써준 거예요. 확인설명서까지 써줘. A가 교부한 것처럼 이게 써졌어요. 그러나 이 일련의 모든 행위는 다 누가 했다? 갑이 한 거지. 이건 형식상만 들어간 거고 A 서명 날인을 갑이 했다는 거를 을도 알고. 그러면 이 갑의 행위를 보면 갑은 내가 을과 뭘 했다고요?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건 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결국은 중개 행위 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증은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현재 5번만 중개 행위가 아니에요. 자, 갑니다. 갑이 A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임차 의뢰인 을과 어떻게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분이 핵심이에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까지 교부되었어도 이 갑의 행위를 사유통념상 임대차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정리해 봅니다. 1번은 판단 기준, 2번, 3번, 4번은 중개 행위, 5번은 중개 행위가 아닌 이런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뒤로 갑니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나 과실 다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 아까 이제 연체 우리는 지금 30조 1항 봤거든요. 30조 1항. 자, 30조 2항도 있잖아요. 법조문이. 30조 2항은 1번.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그 다른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그 개공이 그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지게 되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1번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법조문을 그대로 냅니다, 이건. 2번도 시험에서 물었는데, 자, 손해 입은 의뢰인은 이때도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데,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30조 1항뿐만 아니라 2항의 책임을 보자 위한 공제사업도 포함한다. 협회가 황당한 주장을 해요. 그 30조 1항과 2항 손해배상 책임이 두 개니까 개공은 공제도 2번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해요. 우리는 30조 2항에 대해서는 못 물어준다. 얘는 공제 한 번 가입했으니까. 근데 판사님이 너 같으면 그러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냐? 이 30조 1항, 2항 손해 모두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이때 판례 보는데요. 판례도 뭐 잘 나옵니다. 1번 첫 번째는요. 아까 30조 2항에 관련된 건데 갑이 사무소를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을한테 빌려줬어요. 그리고 을이 이 사무소에서 갑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죠. 그러면서 그 임대보증금을 그 방 빼고 난 임차인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을이 그 보증금을 들고 또 횡령해버렸어요. 오늘 뭐 내내 튀네요. 자, 이랬을 경우에 그 을의 행위는 당연히 중개 행위죠. 좀 전에 배웠지만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아서 이걸 횡령하는 것은 중개 행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이 책임이 있다 이거죠. 자, 2번. 2번은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좀 이따 보고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개공이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에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개공 친구가 개공한테 찾아와서 이 친구 나 가짜 전세계약서만 써주라. 나 그걸로 대출 좀 받게. 이렇게 온 거예요. 뭐 그렇구나. 뭐 이런 방법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사무소에 컴퓨터에 임대차 계약서 지금까지 쓴 것도 많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 계약서 중에 쓸만한 거 임차인만 친구로 바꾸고 전세계약서도 써주고 확인설명서도 써주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집주인한테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올 때 그 집주인 전화번호는 개공 걸로 바꾸고
바꿔서 개공이 전화 받았죠. 마음껏 대출해달라고, 대출해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읽어봅니다.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서 금제를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개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건이었어요. 그 방금 읽은 부분은 되게 쉽죠? 쉬운데 책임지는 이유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때에만 작성이라 이거지. 자, 여기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결과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우리 법에서는요. 자, 오른쪽에 소멸시효는요. 개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멸시효는 우리 법에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민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해서 손해 가해자 한나보다 3년, 불법이 한나보다 10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손해배상 책임이었습니다. 양이 꽤 많았죠. 이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린 뭐 하자? 보증 설정하자. 자, 보증 설정 의무,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나 공탁한다 이거죠. 이건 책만 보고 이제 밑줄만 치면 됩니다, 이제. 자, 밑에 이제 보증의 종류, 동그라미 1번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어디 밑줄 치냐면요. 세 번째 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은 계약이다. 그렇지. 가입은 내가 하는데 내가 타는 게 아니라 남이 타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험에 나와요. 동그라미 2번 공제도 똑같아요. 두 번째 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판례는 아예 공제는 보증보험과 마찬가지 성격 갖는다. 이런 말도 써있죠. 보증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다.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자, 공탁. 공탁은 그 네 번째 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이게 대형 사고 치고 얼른 폐업하고 빼가버리면 안 되니까 폐업, 사망하고 3년이 회수할 수 없다. 3년 잘 기억해야 되고요. 밑에 보증 설정 금액합니다.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모소를 둘 때마다 분사모소마다 1억 이상을 추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묻기도 해요.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었고 분사모소를 3개 두었다. 이 법인 전체는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2억에 1억, 1억, 1억에서 5억이라고 답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을 말하죠. 1억 이상이다. 다음에 3번 중요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예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배웠잖아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중에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한청에 신고까지 해야 된다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4조 3항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 되게 잘 냅니다. 1,000만 원 이상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 갖추어서 등록한청에 신고까지 다 해야 된다는 말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농협은 보증 설정해서 등록한청에 신고하라 이게 시험이 나오면요. 아니 뭔 농협이 신고까지 할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보증 설정 금액 보셨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시기. 첫 줄, 개공은 언제 보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개설 등록 전에는 보증 가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X 이거 됐다 잘 나옵니다. 됐다 잘 나옵니다. 개설 등록 전이 아닙니다. 개설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그래서 보증은 이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고 우리 중요하게 배웠었죠, 과거에. 네. 등록 요건이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하죠. 이렇게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보증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장에 직접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다만 보증법에서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즉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장에 직접 통보해주면 이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거. 생략할 수 있다. 보통 이제 협회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는 등록관장에 통보해 주거든요. 이들은 신고 생략할 수 있어요. 자, 2번. 당연히 보증설정 신고서가 있습니다. 보증설정 신고서를 써서 내시는 거고 여기에 보증범 증서, 공제 증서, 공탁 증서, 사본 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 사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보증의 변경. 내가 보증범이었는데 뭐 공제로 받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변경. 그럼 당연히 공백기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두 번째 주에 따옴표예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2번 보증의 설정은 뭐냐면 보증법이나 공제에 가입했으면 보통 1년짜리 가입을 하니까 1년마다 기간이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그게 별표예요. 만료일까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다 X로 이게 출제가 됩니다.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이 보증의 변경이나 재설정도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장에 직접 통보해주면 이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양그룹 3번 갑니다. 양그룹 3번 이러한 보증제도를 거래 당사자는 잘 모르겠죠. 당연히 이런 보증제도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이 보증제도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거기가 별표.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입을 리도 없잖아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아래 세 가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설명해 주죠. 개공이 우리 가게는 1억짜리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 그래서 예를 들어 기억니은 디귿. 나 1억짜리 보장금액. 두 번째 나 보증법에서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여기 가입했어. 세 번째 보장기간 언제까지야.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설명하고 이거 대망의 쓰리고죠.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네. 보증관계증서 예를 들어 공제증서를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쏴줘라 이거예요. 설명만 하면 그 기억이 오래 안 가니까. 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이걸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과태료. 이따 또 나옵니다. 그 밑에도 적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좀 더 부연 설명 드렸는데 개공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당사자 모두에게 주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증관계증서 사본이란 전자문서 이게 세 가지를 주게 돼 있군요. 자, 양거라 4번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대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받고 싶대요. 받고 싶을 땐 자, 두 번째 줄 의뢰인과 개공간에 작성한 손해배상 합의서로도 됩니다. 합의서 된다고 써드렸죠. 합의서로도 되고 그리고 화해조서나 법원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합의서나 판결문이나 조서,
합의서, 판결, 조서 이런 것들을 보증기관에 직접 내서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하는 요건입니다. 청구하는 요건. 요건인 것이지 이걸 청구했다고 꼭 준다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볼 땐 뭐가 아닙니다. 뭐 중개인가 아닙니다. 이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또 별도로 또 싸워야 됩니다. 양글 5번 보증의 유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좀 예를 좀 들어보죠. 이렇게 합의서, 판결, 조서를 청구했어요. 청구하는데 이때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1억 2천의 손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의서, 판결, 조서를 첨부해서 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보증기관은 얼마까지만 줘요? 당연히 1억까지만 주죠. 그러면 그 2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민법에 따라 직접 개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죠. 밖에 없고. 그리고 이 보증범과 공제에는 1억을 물어주고 나한테 구상권이 들어오죠. 그리고 공탁금은 어차피 내가 직접 내 돈으로 묻어놓은 거죠. 그러니 결국은 개공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증범 공제 있죠? 보증범 공제는 자, 1년짜리 가입을 하는데 1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각 건당 1억씩 보장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손해액, 합산액 1억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각 건당 1억씩이 아니에요. 건당 1억씩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손해배당 합산액이 1억까지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져서 여기서 얼마 물어줬어요? 1억을 물어줬죠? 물어주면 이건 효력이 없어, 이제.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개공은 그 1억짜리를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중개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인 경우는 내가 1억을 물어준 거죠. 공탁인 경우는 다시 이걸 채워야 되죠. 그래서 부족금을 보전한다는 표현을 써, 보전. 이걸 며칠을 해야 된다? 15일. 15일은 매우 드문 숫자예요.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은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으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인 사람은 다시 가입하고 공탁인 사람은 부족금을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의 범위에 자세히 써드렸어요. 보증기관은 중개행위와 관련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질 거예요. 다만 2번 개공은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구상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하죠. 개공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가 터졌다. 이때 손해 입은 의뢰인은 법인 전체 보증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같은 회사니까. 자, 소멸시효 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금 이 두 가지는 아까 손해보험 계약이라고 그랬죠. 손해보험.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청구하는 건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상법이 적용돼요. 상법에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실비보험 같은 가입을 하셨으면 병원 다녀온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에 따라 이 중개사고는 일반적인 다른 사고와 달리 중개사고는 이미 계약서 쓴 때 터졌는데 손해를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제금 청구권자가 판례에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위반시 제재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는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밑에 과태료는 좀 전에 했고요. 이 단원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5장을 다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6장 중개보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